일단 이번 주는 네트워크와 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웹 강의가 따로 이제 공통 교육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요번부터는 공통 교육을 김만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넣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쪽에는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정보통신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컴공은 일단 TCP/IP 프로토콜이라는 쪽 5계층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이 각 계층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계층마다 존재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일단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에 아래 링크를 첨부해놨는데 이게 테코톡 강의고 좀 유명한 건데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계층 구조로 나눠진 이유가 이게 티켓 그 비행기 타는 경우가 좀 예시로 많이 들어져 있는데 티켓을 사고 사무를 맡기고 게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꾸로 가죠. 이런 경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비행기 예시를 네트워크의 예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서 이제 캡슐러가 그 역캡슐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로 나눠진 이유는 좀 복잡한 시스템을 계층으로 나누면 좀 간소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 계층은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타 계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계층이 중간에 다른 걸로 교체되어도 독립적임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계층 구조로 이제 나눠진 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캡슐화랑 캡슐화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계층을 이제 처음에 데이터 송신 측에서 메시지라는 걸 보냅니다. 메시지라는 걸 이제 수신 측으로 보내려면 이제 이걸 메시지인 채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각 계층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계속 그 계층에 부과된 정보를 계속 헤더로 넣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넣어서 다 데이터를 이렇게 헤더를 추가해서 넣어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수신 측에서 받고 역캡슐화라고 거꾸로 이제 하나씩 제거하면서 안에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IP 통신에 필요한 고유 주소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IP 주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IPv4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2비트는 이제 42억이잖아요. 42억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수 생각해보고 사람당 이제 전자기기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IP가 고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IPv6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갈될 그냥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IPv4는 이제 고갈이 사실상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고갈되지 않고 사용되는 걸까요? 이것도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DHCP라고 그 매번 이제 IP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IP가 아니고 매번 이제 동적으로 IP를 할당을 해주고 이제 NAT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네트워크에 이제 가상 IP를 주고 그 가상 IP를 다 사용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이제 네트워크 밖으로 요청을 보낼 때만 다시 이제 원래 IP로 교체를 해가지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IP를 좀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P 주소만 있으면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켜져 있고 IP 주소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디로 보내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롬은 1771을 사용하고 있고 카톡은 이제 680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IP 주소 안으로 들어와서도 포트 번호로 구분을 해야 이제 제대로 그 요청이랑 응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걸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다음은 URL DNS입니다. 일단 URI라는 거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은 URL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거의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URI가 URL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URI 안에 URN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보통 이제 URL을 URI라고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RI는 이제 그냥 통합 자원 식별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리소스 식별하고 그걸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냥 식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URL이라는 것은 그거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 이제 URL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헬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주소창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 뒤에를 보면 google.com 뒤에 서치라는 건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Q로 이제 어떤 검색어를 넣었나, 헬로우를 넣었고 뒤에 HL은 이제 어떤 언어를 표시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보자면 앞에 있는 스키마는 이제 HTTPS 같이 이제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주소 검색할 때 이걸 앞에 안 붙이고도 뒤에 이제 뒤에 것만 넣어도 검색이 잘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HTTPS는 그냥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생략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FTP 같이 HTTPS 말고 다른 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다음 유저 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직접 유저 정보를 넣는 거기 때문에 보안상 이제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호스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google.com 이제 그걸 입력해서 들어가는 거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여기다가 이제 IP 주소를 적어도 되는데 이제 IP 주소를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메인 네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적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트 번호인데 이것도 알려진 포트 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HTTPS는 이제 80번이고 S 말고 HTTP는 80이고 HTTPS는 따로 이제 할당된 포트 번호가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또 생략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지금까지 입력해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패스는 이제 리소스의 경로인데 그냥 컴퓨터 쓸 때 좀 문서 경로 느낌인 건데,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경로에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걸 이제 패스 쪽에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아래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 목표 리소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쿼리라는 건데 이건 이제 쿼리 파라미터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Q가 이제 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파라미터랑 패스 파라미터라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쓰이는 게 쿼리 파라미터이고요. 패스 파라미터는 뒤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릴 건데, URL 자체 이건 뒤에서 그냥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DN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IP 주소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외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터넷은 이걸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좀 기억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GPS 주소로 돼 있는 것보다 담원 실학관으로 돼 있으면 이제 외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게 DNS라고 좀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웹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인터넷이랑 웹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루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 하나가 웹일 뿐입니다. 수많은 웹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이동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요청을 보내는 쪽이고 서버는 이제 요청을 받는 쪽입니다. 백엔드는 이제 이쪽에서 주로 서버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는 거는 거의 현재는 HTTP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약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서버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TTP입니다. 일단은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이제 URI로 도착지를 명시하는 건데, 나머지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까요? 이제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제 HTTP라는 것도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쉽게 규칙, 규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사이에서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텐데, 이제 만약에 정해진 게 없으면은 되게 이제 헷갈리겠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막 우표도 막 안에 붙이고 내용도 막 받는 사람인데 반대로 적고 이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이제 프로토콜을 이래서 통신을 할 때 꼭 지켜줘야 보내는 측이랑 받는 측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다른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통신을 HTTP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텍스트나 HTML이나 이미지나 그런 것도 모두 거의 HTTP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HTTP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소켓 라이브러리라고 그 응용 계층이랑 전송 계층 사이에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HTTP 메시지를 일단 응용 계층에서 만들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응용 계층이랑 전송 계층 사이에 있는 소켓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TCP/IP 패킷이 생성이 되고, 여기 HTTP 메시지가 아까 캡슐화나 역캡슐화에서 말했듯이 캡슐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가 부가적으로 붙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쭉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받는 측에서 아까 말했던 역캡슐화처럼 인터넷 그 프로토콜 계층부터 해가지고 전송 계층, 응용 계층 하면서 이제 하나씩 벗겨 나가면서 원래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HTTP는 기본적으로 요청이랑 응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청이나 응답을 할 때 둘 다 이제 요청 메시지를 만들고 이제 TCP/IP 패킷으로 감싸 전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캡슐화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HTTP에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비상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장에 커피를 사러 가서 주문을 합니다. 아메리카노를 이제 주문을 하고 바로 이제 2잔 주세요 하면은 이게 동일한 사람이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고 2잔 주세요 했는데 딴 사람이 와서 받았습니다, 주문을. 그러면 당연히 아메리카노를 못 들었으니까 뭘 2잔 달라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끊어 말하지 않고 한 번에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듣던 사람이 사라지고 딴 사람이 중간에 주문을 받게 돼도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가 이제 HTTP가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예시가 이제 비상태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HTTP 요청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요청 메시지랑 응답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요청 메시지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 라인이라는 게 맨 위에 이제 요청 메시지 맨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get이나 post나 push나 그런 것처럼 HTTP 메서드가 들어갑니다. 이거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그 경로랑 쿼리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TTP 버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쪽인데 여기에 이제 전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URL을 입력했을 때 이제 구글이면은 저기 호스트에 www 하면서 구글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유저 어젠트 이거는 이제 크롬, 그러니까 보내는 측에 좀 웹 브라우저가 어떤 정보인지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셉트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파일을 받고 싶다라는 걸 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HTML을 받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JSON으로 응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기에 이제 JSON이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랭스, 콘텐츠 타입도 적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 한글 인코딩 어떻게 할지 적어주는 거고, 랭스는 이제 총 그 바디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에 들어가는 건 전부 키 밸류 형태이고요. 그 정보를 이제 웹페이지 측에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쿠키나 이제 인증 인가를 할 때 사용하는 그 토큰 같은 것도 모두 여기다가 들어간 채로 전송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헤더가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아래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바디입니다. 여기 하나 건너뛰어진 게 있는데 CRLF는 그냥 공백 라인입니다. 한 줄 띄어진 채로 메시지 바디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메시지 바디는 이제 실제 전송할 데이터를 넣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HTML 데이터를 넣어도 되고, 이건 이제 JSON 형태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를 이제 HTML, JSON, 이미지, 영상 다 여기다 담아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응답 메시지입니다. 거의 형태는 유사한데 거의 스타트 라인만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서가 좀 다르죠. HTTP 버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상태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상태 코드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뭐 요청을 보냈는데 요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뭐 서버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보낼 때 그 정보를 좀 잘못 실어서 보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서 좀 규칙화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더는 아까랑 거의 마찬가지고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측에서 저한테 보낼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곳입니다. 실제 응답받는 데이터고요. 아까 메시지 바디랑 동일하게 이제 HTML이나 JSON 같은 이제 서버에서 보내고 싶은 정보가 담겨져서 오겠죠. 상태 코드는 일단 많이 사용되는 것만 모아놨는데 사실상 300번대 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200번, 200이랑 201, 그다음에 400, 401, 403, 404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4도 있고 500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봐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F11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맨 위에 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나오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진행해 보면 이제 맨 위로 올려 보시면 저희가 요청을 보낸 페이지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새로 고침했으니까 당연히 네이버로 요청을 보냈겠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어떤 요청 URL로 요청을 보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 HTTP 메소드로 요청을 보냈는지, 저희는 이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요청을 보낼 거니까 겐 요청으로 보냈겠죠. 그다음에 상태 코드도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200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을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헤더도 이게 응답 헤더라고 적혀 있죠. 응답 헤더 보면은 이제 뭐 캐시가 없다. 그리고 HTML 상태 응답을 받았다. 그다음에 인코딩은 뭐 UTF 팔로했다. 그다음에 현재 시간 그런 게 나와 있죠. 요청 헤더도 보면 HTTPS로 요청을 했고 겟 요청을 보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쿠키도 있죠. 검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URL의 뒤에가 저희가 말한 그 쿼리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요청을 보낼 때 안녕이라는 거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쿼리 안녕이라고 요청을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아마 로깅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사이트마다 달라가지고 그다음에 HTTP API URI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설계하셨을 텐데 일단은 뭐 게시글 관련해서 좀 목록 조회나 뭐 게시글 조회, 뭐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걸 만들 때 URI를 이렇게 만든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어떤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리소스 식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API 기능에서 목적어를 뜻하고 회원을 조회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목적어는 회원이겠죠. 비기너 과제를 제출해라 하면 비기너 과제가 목적어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게시물 관련해 그런 거는 게시물이 리소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것만 남기고 다 포스트로 통일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냐? 다 똑같이 심지어 똑같이 생긴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HTTP 메소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좀 계층 구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포스트라고 안 하고 포스트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거 URL이 같은데 잘 설계된 게 맞을까요? 그거를 이제 HTTP 메소드로 직접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목록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TP 메소드를 get으로 보냅니다. 뭐 등록 같은 경우에는 post로 보내고 수정은 뭐 push나 패치로 보내고 삭제는 delete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로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URL의 형태가 같아도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할 때 다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get 요청을 보내면 이거 뒤에 말씀드린 게 아까 그 건너뛰었던 그 패스 파라미터인데요. 근데 이거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조회, 그러니까 쿼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메시지 바디라는 게 아까 있었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으시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보통 get 요청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요청을 실제로 그 아까 그 바디 부분에 넣어서 보낼 수 있기는 한데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get 요청을 보낼 때는 그 아까 검색했을 때 뒤에 막 물음표 붙고 막 쿼리 붙고 검색어 막 붙고 했죠. 그것처럼 그 뒤에 붙여가지고 요청을 보냅니다. 다음 포스트입니다. 포스트는 이제 메시지 바디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회원 가입하거나 뭐 게시글을 생성하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포스트 요청을 사용하고요. 서버는 이제 요청받은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규 리소스 등록, 프로세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푸시인데요. 보통 수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수정이 이제 뒤에 패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좀 차이를 설명드릴 텐데 풋은 일단 수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근데 얘는 아예 새 거로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체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있으면 대체하고 없으면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좀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게시글마다 게시글 번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 뒤에 붙은 게 게시글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내는 측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시글 3번에 대해서 요청 그 풋을 진행하려면 그 게시글 그 지금 보고 있는 게시글이 3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3번을 그 주소창에 넣어서 같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식별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포스트와 차이점은 이제 완전히 덮어버리고 보통 수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치도 얘도 수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앞에 푸시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풋은 그냥 완전 전체를 덮어버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패치는 이제 일부분만 덮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타이틀이랑 콘텐츠를 완전히 다 새 거로 덮어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타이틀만 변경을 해줄 때 그러니까 한 특정 요소들만 변경을 해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 변경을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거는 그냥 딜리트 요청 마찬가지로 뒤에 1번 게시글이면 저렇게 1 붙여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역등성이라는 게 있는데 좀 여러 번 동일한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동일한 건지 좀 표현하는 건데 ge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청을 받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데이터가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등하다고 하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소스를 생성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시글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역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풋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체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번 호출을 해도 계속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역등하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수정에도 사용을 하지만 아까 그 포스트처럼 특정 요소를 추가할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해진 좀 권장되는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패치 요청 자체가 좀 역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풋은 무조건 역등을 하게 나중에 사용을 할 때 그렇게 API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고 뭐 여러 번 삭제해도 당연히 삭제됐으니까 동일하겠죠. 그다음에 포스트맨을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링크 들어가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과제할 때마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미리 깔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거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될 텐데 로그인 같은 거 다 진행해 주시고 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겟 요청이나 포스트 요청, 뭐 푸시나 패치 이런 거를 다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냥 구글 페이지를 받아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google.com 해가지고 겟 요청을 그냥 샌드를 누르면 요청이 받아와집니다. 이게 그냥 구글 페이지를 렌더링 하기 위한 그 응답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헬로우를 검색한다 하면은 똑같이 그냥 입력해서 샌드 누르면 마찬가지로 요청이 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API를 개발할 때 요청을 이제 저희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페이지가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냥 요청을 보내는 거랑 응답을 보내는 그 결과값을 보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뭐 사용법은 간단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를 저희가 만들 거잖아요. 이제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 좀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ST는 무엇일까요? URI를 통해서 아까 그 리소스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HTTP 메소드로 이제 post, get, put, delete, 패치를 통해서 그 요청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ST풀은 그냥 REST의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이거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규칙을 올바르게 지는 시스템을 REST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S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반의 표준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언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정보를 이제 보내야 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뭐 받는 입장에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않고 주로 이제 JSON이라는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JSON으로 보내게 되면 이 내용이 이렇게 각각 이제 어떤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홍길동이고 이거를 다 매핑을 해서 요청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받는 입장에서 뭔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과제인데 저번 주에 이제 DB를 다들 설계하셨죠. 그거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이제 사이트에 API URI를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레스트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소스 받게 해주고 리소스 잘 나타나게 해주고 그 포스트, get, put, delete 그걸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래에 예시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보면서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아까 그 요청 메시지 하나하나 쪼개면서 설명드렸죠.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페이로드 분석하기인데 뭐 쿠팡 그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맥북을 검색했을 때 어떤 형태로 요청이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 단골 지문인데 여기 진짜 엄청 많은 게 들어가요. 특히 네트워크적 요소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한번 아는 데까지 최대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 유명한 예제라 찾아보면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제 마감 기한은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하고 2주 쉬잖아요. 근데 과제 마감 기한은 일단 다음 주까지입니다. 월요일 23시 59분까지고요. 요구사항을 좀 빠뜨리지 않고 전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과제 껐다 내가 다음 주까지. 이거 이론 과제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OSI 7계층이랑 TCP/IP, HTTP 메서드랑 리퀘스트 리스폰스, REST AP까지 이론 과제 해주시면 되고요. 실습 과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질문이 있었던 게 자바를 처음 접하니 자바를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자바는 근데 솔직히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직접 코드를 쳐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많이 보면서 나랑 다른 점이 뭔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제 기세에 있는 자바 관련 레포지토리인데 19개가 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19개 정도 했는데 이거에 추가로 그냥 따로 공부한 것도 있고, 기세 올라온 것만 이 정도고, 자바 공부는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DB 관련돼서 추천하실 책이나 동영상 강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DB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다른 레귤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강의나 여기 이 링크에 있는 강의나 뭐 도서관 DB 기본서 찾아보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리얼 MySQL이란 책도 있는데 이건 저희들도 어려워해서 아직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 AWS 배포 관련 교육 일정 이거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아마 마지막 주차가 AWS로 서버 배포하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AWS 처음 가입하면 프리티어 1년 동안 제공하는데 그걸로 아마 하면은 비용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거기서 EC2 하나에다가 스프링 부트랑 DB 띄워가지고 프로젝트 배포할 것 같습니다. 해고할 때도 이걸로 배포하셔도 되고, 네, 그런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이번 주 보고서 쓰신 거 보면은 약간 형식이 잘 안 맞춰지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우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 하나 쓰고 그 제목과 관련된 내용들 쓰고 이렇게 순서도 붙이고, 이런 좀 가독성이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읽으면서 좀 안 읽히는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제목, 설명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코드는 또 1주차였나? 1주차에 제가 코드블록 하는 방식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회고를 또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보고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기 이 실습 과제랑 여기 리퀘스트 페이로드 분석하는 거랑 이론 과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쉴 건데 과제 마감 기한은 그대로 다음 주 월요일 11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수업을 안 할 거라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설문 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